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댁도 여유가 있었고 남편도 돈을 잘 버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보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낳을 준비를 하라더군요. 5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이래저래 힘들고 지치던 와중에 남편과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 그만두고 결혼 1년 만에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고 모아둔 돈도 전부 다 빚 갚는데 써버렸는데도 모자라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일단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한 친구와 함께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 다니며 부업으로 하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부업으로 했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450만 원 정도였으니 둘을 합치면 적지 않았었죠. 하지만 퇴근하고 잠깐 하는 부업이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쪽 일이 본인의 적성에 더 맞겠다 싶었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사업을 크게 키워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말하더군요. 하지만 부업으로 소소하게 할 때와 전업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잘 오르고 돈을 좀 버나 싶었는데 일이 커지다 보니 직원도 더 쓰게 되고 마케팅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손에 남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상황을 반복하다가 빚만 계속 쌓여갔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크게 발주했었는데 그게 전부 악성재고로 남게 되면서 결국 작년에 폐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살던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눈칫밥을 먹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한테만 좋은 부모예요. 며느리인 저나 저희 딸인 손녀에게는 별다른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아들만 중요하신 분입니다. 결혼할 때도 신혼집 구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셨는데 대신 조건으로 평생 집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남겨놓으라고 못을 박으셨죠. 남편이 사업을 크게 늘려서 하다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졌을 때도 사실 시부모님이 한결같이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까지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신 것도 시부모님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작은 집이나 하다못해 단칸방으로 옮기더라도 시댁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셨어요. 너희들은 애도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남는 방도 2개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지내라. 말은 저렇게 편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건 역시 본인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는 꼴을 보기가 싫고 무엇보다 이 기회에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을 거예요. 아무튼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집에서 마냥 살림하고 들어앉아 있기에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아이는 낮에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사무보조 알바라도 하러 다니고 있어요. 단돈 100만 원을 벌더라도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집에서 시부모님에게 무시 안 당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거슬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가 민간요법을 너무나 좋아하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맹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TV방송에 한의사들이 나와서 몸에 좋다고 소개되는 음식은 어김없이 다음날 저희 집 밥상에 올라오거나 멀쩡한 물에 넣어서 차로 달여 마셔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라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잘 받아 먹으면 그만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으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신기하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넙죽넙죽 잘 받아 먹었습니다. 가끔 진짜 비위가 상할 정도로 이상한 음식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얹혀 살고 얻어먹는 입장에서 큰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죠. 어쩌다 TV에서 의사가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말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이후 한 달 동안 저희 집 밥상에서 고기는 구경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저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준비는 시어머니가 하는 날이 더 많지만 제가 좀 일찍 들어오는 날이라거나 주말에는 어머님 대신 제가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남편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을 무시하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제육볶음 같은 걸 만들었다가는 이런 걸 먹으니 니들이 아프고 살이 찐다면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결국 저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머님이랑 비슷하게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며 당장 분가하겠다면서 집을 알아본다고 큰소리 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만만치 않은 집값과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전세 대출만 되더라도 당장 분가했을 텐데 남편이 아직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시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의외로 장점이 없진 않아서 그럭저럭 참고 지낼만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시댁 들어와서 살게 된 이후로는 집에 어머님이 항상 계시니까 어린이집 다녀온 딸이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손녀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다정한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 어른이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남들은 저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살이를 어떻게 견디냐며 신기해하지만 사실 제가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깔끔해서 낮에 청소도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눈치껏 적당히 하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일엔 어머님이 저녁 준비를 하는 편이고 저는 주말에만 식사 준비를 하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뭘 하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시부모님은 입만 열면 자기 아들 걱정뿐이었고 40 다 되어가는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회사에서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저와 제 딸에겐 말 한마디 거는 일도 별로 없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적응되니까 속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큰 어려움 없는 시댁 생활이었지만 정말 하나 참기 힘든 건 어머님의 민간요법 사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는 음식으로 장난하는 건 애교 수준이고 오늘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머님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민간요법을 맹신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약국에서 산 약은 못 먹게 하세요. 공장에서 만든 양약을 먹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않다고 하시며 남편이나 딸이 감기에 걸려도 절대 약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꿀차를 타서 먹이라든지 배와 생강을 끓여 먹이라는 등 철저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십니다. 약도 먹고 꿀차도 마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당장 숨 넘어갈 병 걸린 게 아니라면 절대 병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병원이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더 큰 병을 얻어서 온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조금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저는 예전부터 조금만 아파도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왔는데 어머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설득하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꽉 막힌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고 절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작년에 사업 실패 후 스트레스가 많아 편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저희 남편 두통약을 챙겨 먹는 걸 보시고는 절대로 약 먹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에 은행을 몇 알씩 구워주신다거나 지하철 타고 멀리 있는 한약방까지 나가셔서 몇 가지 약재를 사와 물에 달여 먹이더라고요. 그냥 약국에 타이레놀 한 알이면 두통도 금방 없어지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탕약을 달여 먹이는 어머님을 보며 보통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어머님의 정성을 알고 있으니 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긴 하는데 두통이 없어지진 않으니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못 가고 남편은 회사에 두통약을 숨겨놓고 먹었습니다. 딸아이도 심한 것은 아닌데 아토피가 살짝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는데 엄청 심하진 않고 가끔 가려워해서 긁고 피부가 뒤집어지곤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오기 전엔 피부과도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발라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자꾸 그런 화학성분 들어간 약을 발라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라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 너가 애를 잡는구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내일 피부에 좋은 약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딴 건 바르지 마라. 그러더니 다음날 말린 쑥을 한 다발 사오시고는 그걸 양파망에 담아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쑥탕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를 쑥탕에서 목욕을 시키셨습니다. 쑥에 있는 성분으로 피부에 나쁜 성분을 씻어내릴 수가 있다는 말을 하시면서 괜히 쓸데없이 피부과 다닐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는 쑥냄새가 싫은지 코를 싸매고 울고불고 질색을 했지만 약 바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면서 강제로 한참을 들어가 있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질색을 했지만 며칠 동안 쑥탕에서 목욕을 한 아이는 실제로 피부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심한 아토피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어머니의 쑥탕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쑥탕 정도면 어머님의 손녀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딸아이는 질색을 싫어했지만 대신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시어머니와 살면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민간요법들이 많았지만 크게 저한테 해를 끼치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장단을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열이 조금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길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 제가 예전부터 사다 둔 해열제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머님 몰래 어린이 해열제를 한 알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니었고 하루 집에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두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한 뒤에도 자꾸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물어봤더니 죽을 끓여줬더니 조금 먹고는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먹기도 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아이에게 가고 싶어 오후 내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나가 지하철역으로 달렸습니다. 그날따라 지하철도 늦게 오는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달리지 않는 지하철이 괜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는 중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아가 큰일이다. 서준이가 열이 심하고 아까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있다. 이제는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저는 지하철 안에서 뭘 할 수도 없어서 당황이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버님에게 지금 당장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다가 그냥 제가 119를 부르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고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시간에 출동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시아버님과 통화를 하며 아이의 상태를 전해 듣고 있었는데 10분, 아니 5분 정도 지났을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119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의 다급한 전화 너머로 실신에 있는 아이를 옮기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 후송을 시작하는 119 대원을 어머님이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기 상태가 병원 데리고 갈 정도까진 아닌데. 열이 좀 있긴 해도 찬물에 씻기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말고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버님 꼭이에요. 제가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119 대원들과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한눈에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아이를 구급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어떻게 이런 응급 상황에서까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에게 물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를 알아내어 저는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위도시 벗겨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액까지 맞고 있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그저 간단한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에 시어머니께는 대체 왜 구급대원을 막으셨냐고 따져 물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집에서도 열을 내리는 처치를 하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좋아졌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하신 열이 내리는 처치가 대체 뭐냐고 물었고 어머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옆에서 점심 먹고 난 뒤부터 열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아. 이상한 짓만 계속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대충 감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서 가르쳐준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고 열불이 터졌어요. 고열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전기매트 틀어주고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주질 않나. 감자를 갈아서 발바닥에 붙이고 오이를 주스로 만들어 먹였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전기 매트를 틀고 이불을 덮는 것은 열이 오히려 더 나서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열불이 터졌는데 그 와중에 아이 발바닥에 감자를 갈아서 붙이고 아이가 열에 시달리다 못해 토하고 난리가 났더니 아이의 얼굴과 팔에 두부를 으깨어서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국이나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아이가 먹게끔 나온 해열제가 잔뜩 있는데 왜 미련하게 두부를 붙이고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셨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어머님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열 내리기 좋은 방법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오셨고 선생님께선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하고 오늘 하루는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경기 일으키기 전에 일찍 오셨어야지. 아이가 열이 이 정도로 나고 힘들어했으면 다음부터는 바로 병원을 데려와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또 미안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의사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열이 떨어졌을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나 어머님이나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응급 상황까지 병원을 안 가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는 하마터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야근을 하다 말고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 역시 수액을 맞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왜 이러는데? 엄마가 할머니 자격이 있어? 제가 뭐라고 할 때는 개의치 않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님은 꼼짝 못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민간요법은 그만 좀 하시라고 효과가 있던지 없던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몸이 불편하면 약을 드시라고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왜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냐고 어머님을 다그쳤죠.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던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별다른 대꾸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저도 진정이 되자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으니까 분가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조금 줄여도 되는 거고 아이는 어린이집 끝나면 무용학원이라도 보내면 될 테니까 이제는 진짜 분가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아이를 봐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언제 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고민 끝에 알겠다며 자기도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다음날 열이 내렸고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용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 저희 형편에 맞게 이사갈 만한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이제 저희 준비가 다 되어 분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냐며 이제는 민간요법 같은 건 안 한다고 괜찮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더 이상 시댁에 피해 끼칠 수 없어서 분가를 결심하게 된 거라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했지만 어머님이 서운해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시부모님에게 얹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아이를 어머님 판단에 맡겨놓는 것이 불안해서 저희에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는 등의 민간요법을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시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해봐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몸이 아플 때 약을 안 드시고 이상한 치료법만 고집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아들내외랑 같이 못 살게 되었다고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이젠 진짜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119 구급대원을 막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날 집에 아버님이 안 계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